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콜로키움 출연연 R&D 혁신 방안 정책 토론회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총에서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줄여서 연총인데요. 저희 연총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이 정책 연구에 의해서 오늘 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훈 회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연총회장 남승훈입니다. 한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여러모로 변화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출연연의 연구 환경은 연구 자율성이 경시된 채로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행정편의적 제도와 보수적 규제하에 출연연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출연연의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에서는 4가지 핵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제언을 실은 2020년 연총 정책 연구 보고서를 출판하였습니다. 정년하는 개선, PBS 개선 방안, 공원법 개선 방안, 연구행정제도 개선 등 핵심 정책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 현장의 소중한 의견을 모은 제언들이 실현되어 출연연이 연구 개발 목적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나아가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힘쓰는 출연연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축전을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축전. 2020년 제2회 콜로키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연총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 시대에 출연연의 역할과 우수한 연구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더욱 경쟁력 있는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승래 의원께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오셨는데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 앞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남승훈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래 이번 행사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연기, 국회 일정 등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연연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선진국으로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출연연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 사기 진작에 대한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마련된 이 자리가 연구자의 지위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고견을 잘 듣고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콜로키움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도 잠깐 소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연총에서 올해 2020년에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이제 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고서 작성하는 데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이 각 주제별로 네 분의 부회장님들께서
10분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나중에 패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강승만 부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키스트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고 키스트에서 혁신기업 사업화센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2014년부터 저희 연총에서 총무이사와 부회장님 등을 역임하시면서 저희 연총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고요. 오늘 첫 번째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강순방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즉 공운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우리 출연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하루속히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연구 현장에서 사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내용은 최근까지 관련 법제 현황을 조사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신 국회 입법조사처의 권성훈 입법조사관님과 로엔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님의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1항에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고 2001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한 과기출연기관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과기출연기관법도 실제적인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주로 공공기관의 신설이나 통제 강화에 관한 논의 비중은 높았던 반면에 공공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규정 논의는 매우 미흡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결국 2007년에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체제로서 공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안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은 무시하고 관료적인 입장에서 다수의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편리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마련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운법이 우리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치명적인 이유는 제1조에 경영 합리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고 더구나 지금까지 과학기술계의 출연연을 특정해서 규정하던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위법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2018년도에 이러한 여러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공운법 내에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구분되는 그런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 공운법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에 특히 출연연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장의 큰 혼란으로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또 학생연구원의 근로직화, 그 다음에 인건비와 정원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연구인력 선발에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들이 모두 공운법의 그런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서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공운법으로 인해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과 경영혁신 등에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발판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그 시행령에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기능 조정과 경영 혁신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경영 혁신 정책이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적용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공문법의 내용을 간편히 잠깐 살펴보면 말씀드린 제1조의 목적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고 이 법이 제2조에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큰 문제에서부터 제13조 고객 헌장과 고객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제14조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상 기관에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계속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15조의 공공기관의 혁신에서는 연구개발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의 개정 노력으로 이상민 의원님께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2019년도 7월에 발의됐다가 20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되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지난 9월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꼭 국회를 통과해서 과학기술인의 연구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공문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그동안 공문법에서는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은 국공립대학병원이나 예술의 전당, 대한체육회 등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고 더 큰 틀의 공문법 큰 틀에서는 강원랜드나 한국마사회 등과 같은 그런 기관에 적용되는 그런 기준으로 관리받아 오면서 계속적으로 연구 현장에서는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통 끝에 2018년 3월 개정이 되긴 했지만 아쉽게도 기타 공공기관 분류 내에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이라는 별도 분류가 되었고 공문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최초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69개의 연구개발 목적기관이 지정이 되었고 올해도 동일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연구개발 목적 분류표는 다음과 같고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문법에 따른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지정하는 그 문제점은 공문법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 주요 목적이므로 경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기관의 성격과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관의 성격에 있어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 일반 공공기관은 사업 목표와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인력 구조와 퇴직 인력 구조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대국민 서비스 대상도 다릅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은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세계적 연구기관 수준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성과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바탕은 바로 도전성과 창의성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특히 공공분야 연구기관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과 국민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반 공공기관은 경영 혁신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 끊임없이 공문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우리 연총 또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법 개정 요구를 계속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를 위한 공문법 개정 입법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간의 입법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방안으로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과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여 기타 공공기관에서 분리시키는 그 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연구기관은 공문법뿐만 아니라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백 가지의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와 같이 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지정해서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후자와 같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지 않고 별도의 분류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협안으로 제시를 하고, 결국 그래서 공문법이 2018년도에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지금의 공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인데, 첫 번째 정책 제안으로 여러 부처의 산지에 있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운영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가칭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기관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개발의 특성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 제안으로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운영은 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그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인데, 이미 나와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한 과기출연 연구기관의 경우는 과기출연기관법으로 규정을 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은 정부출연기관법으로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책 제안으로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성격과 특성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도에 관한 공문법 시행령 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문법에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 조정 및 경영 혁신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이에 부합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제13조의 고객헌장제도, 고객헌장 제정, 그다음에 고객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제14조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해 경영혁신을 추진할 시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빠른 것은 이번 21대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이상민 의원님 대표 발의된 공문법 개정 법률안이 속히 가결되고, 또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우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포함되도록 개정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연총의 정책연구 보고서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PBS 제도에 관해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발표하실 부회장님께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이석훈 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훈 박사님께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기획부장, 정책연구부장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한국광물학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계시고요. 저희 출연연 협의 연총의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석훈 박사님을 모시고 발제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석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PBS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안인데 좀 오래됐죠. PBS 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된 지가 한 25년쯤 됐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이 개선안이 나온 게 한 20년 됐어요. 2001년부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හැ캬묵은 주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구의 자율성 확보나 선도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로 이 개선안이 나왔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가 단임 대통령제가 되다 보니까 단임 정부가 되다 보니까 개선안이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 진행이 되다가 멈추고 그래서 실제로 아직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어떤 개선안도 없고 또 여전히 우리한테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과연 우리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PBS 제도는 이 투명성, 연구 관리 예산의 투명성, 특히 연구 자율성, 그리고 연구 효율성 이 세 가지를 내세워서 경쟁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및 연구 경쟁력 향상 이런 취지로 96년에 도입이 됐고 실제 적용은 97년부터 예산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97년부터 적용이 됐지만 데이터를 소개하기가 좀 힘들어서 2005년도부터 약 16년간의 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출연금의 변화고요. 중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부 수탁금입니다. 실제로 그 출연금의 비율을 보면 전체 연구사업비의 출연금 비율을 보면 전체 출연연의 평균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에 29.4%였던 게 거의 한 40%까지 올라갔는데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PBS 개선을 위해서 TF까지 만들어지고 진행이 됐지만 2018년도에 약 한 40.8%, 그 다음에 2019년 44% 됐다가 20년에 가서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 이유는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진행이 됐던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또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2019년도에 각 출연연별 변화를 보게 되면 현재 출연금 비율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에 80% 이상인 기관은 기본적으로 4개 기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출연금 비중이 특히 40% 이하인 기관이 7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연구사업비, 인건비를 우리가 수탁을 해서 인건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PBS 제도가 연구사업비도 연구사업비지만 결국은 인건비를 우리 연구원들이 벌어서 충당해야 하는 그런 구조 내에서 인건비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2005년부터 20년까지 또 20년은 20년 8월 기준입니다. 변화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2008년도부터 해서 약 한 2010년도, 11년도까지 한 50%까지 증가를 합니다. 이 기간은 아마 그 이명박 정부 기간에 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이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PBS 개선을 위한 TF에 의해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약 54.6%, 55%까지 증가한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비율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PBS 개선을 부르짖고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진행되어 왔지만 결국은 55%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PBS 제도에 의해서 이 앵벌이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2019년도 총인건비에 대한 출연금 인건비 비율을 보게 되면 요 지금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총 인건비가 되어 있고 각 기관별 이 적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출연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지금 몇 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비율이 출연금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부에서 뭐 개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8년도에 조금 증가했지만 오히려 이제 19년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그 출연금 임금 비중이 70% 이상인 기관은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숫자에서 70% 이상 되는 걸 좀 찾아보시면 7개 기관이 있는데 실제로 이 기관들이 11개 기관입니다. 11개 기관이지만 이 11개 기관의 총 인건비는 약 3천억 원 정도. 출연료 전체 총 인건비 1조 3,400억 정도의 약 한 22.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5%, 40% 기관이 5개. 이 기관들은 대부분 보면 민간 수탁이나 아니면 기타 수익금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고요. 특히 제일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40% 이하인 기관에서 두 개 에트리와 원자력이 있는데 이 에트리와 원자력이 연구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체 총 인건비의 약 한 28.6% 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이 기관들이 결국은 인건비가 비율이 10몇 퍼센트, 뭐 20몇 퍼센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에트리와 원자력 이 두 개 기관의 인건비 개선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아무리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인건비 개선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연료 전체 인건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 사업비나 결국 거기에서 오버헤드로 나오는 인건비 이것이 정부 수탁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 사업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도전적으로 아니면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율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결국 현재 지금 그 과제 수주가 각 기관의 당면 목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과제 수주가 잘 되는 사람 위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과제 수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협력 연구나 공동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훼손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개인적인 그 과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출연연에서 해야 될 다양한 국가 아젠다 해결 이런 걸 필요로 한 대형 사업들이 현재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과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생각했던 그 연구 경쟁력을 통한 연구 효율성 제고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지만 지금 이제는 추격형이 아니고 선도형으로 가야 되는 연구 현장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렇게 발생됐던 그 연구 성과들이 연구 실적 부풀리기가 진행이 됐고 실제로 우리가 그 연구 논문 위주로 평가를 하다가 어느 날 또 특허를 기준으로 잡았고 그 특허가 또 이렇게 등록을 신청을 많이 하는데 등록이 떨어지니까 또 등록 기준으로 잡았다가 또 등록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활용이 되는가 활용주로도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과가 사실은 대형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 평가를 자꾸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연구 자율성 규제, 정부 수탁에 의해서 의존해서 따라 나오는 이 연구 자율성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출연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연구 현장에서는 어떤가? 뭐 그전에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 데이터만 보여드리면 2016년도에 그 오세정 의원께서 출연연구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PBS 유지, 찬성, 반대, 개선. 결국은 이 PBS의 반대와 개선이 거의 90% 이상이 연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또 2018년도에 이상민 의원께서 저희 연청하고 공동 설문조사를 했는데 역시 90% 이상이 PBS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런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약 10% 정도 이하, 10% 이하의 이 PBS 유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다 하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저렇게 계속 개선안을 내놓고 있고 또 연구 현장에서도 PBS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오늘 다시
이 PBS 제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연구 인력들의 과제 수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일단 2016년도부터 약 5년간 데이터인데요. 물론 뭐 20년 데이터는 8월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왼쪽에 있는 그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규직 숫자. 물론 여기는 그 정규직화에 따른 그 관리원과 전문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19년도 급격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박사급 인력. 물론 여기는 사실은 뭐 행정 쪽에 박사급 인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분리해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확보한 데이터는 16년도 데이터, 그 다음에 18년도 데이터, 20년도 데이터. 두 개의 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규직 숫자에 대비해서 소위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인력들의 비를 보면 그나마도 그 전에 60% 진행이 되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결국은 50% 이하로 낮아졌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거꾸로 연구 인력들의 부담이 과제 수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일을 해야 될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결국은 앞에서 발표했던 공원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생기는 문제고요. 특히 출연연의 어떤 특성을 무시하고 온리 그냥 사람 숫자만 늘리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오히려 그 PBS 개선에 역행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뭐 신문지상에서도 나왔고 해서 잘 아실 텐데 우선은 보면은 그 과제 수탁이 결국은 이제 연구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과제를 수주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그 정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심지어 15년도에 한 18조쯤 됐던 것이 20조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수탁 사업 과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 R&D 예산을 과제 수로 나누게 되면 과제 하나당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19년도 데이터까지 보면 약 2억 9,300만 원 정도 과제가 평균 과제비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과제 중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과제가 2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큰 대형 과제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수탁해야 되는 과제가 비용이 낮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벌어들여야 되는 돈은 더 많고 평균 과제는 낮고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과제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물론 정부에서 우리 그 출연연 법에 보면 뭐 상공 5책이 있죠. 3책 5공. 책임 과제는 3개 이상 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 참여는 5개 이상 못하게 해서 최대 과제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규제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당 평균 과제 수는 이렇게 줄고 있어요. 출연연 전체에서 보면 그래도 한 3개, 4개, 3개 내외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출연 연구소들에 있어서 1인당 최대 과제 수는 아직도 8개 내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제 8개를 한다는 것은 그 과제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금액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과제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 수탁을 할 수 있는 그 연구원들의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인데 이 우수한 인력들이 연구를 못하고 과제 수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전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PBS를 도대체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결과를 도출해서 정책 제안이라고 세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 출연연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란 출연연 PBS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결국 임금비를 100% 출연금으로 주라. 그래서 국가 임무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게, 전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창의적인 연구 결과, 대형 연구 성과, 그리고 국가 아젠다 관련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인건비는 100% 지급을 하지만 연구 사업비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그냥 내놔라 그러니까 항상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셨겠지만 현재 이거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 19년도에 연구사업비를 보면 80% 이상인 기관, 여기 뭐 천문연은 90% 이상입니다. 중간에 점선을 해놓은 거는 중간 기준입니다. 여기는 70%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 실제로 80% 이상인 현재 기관은 4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연구사업비로, 정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게. 그렇지만 정부 수탁 사업비를 합치면 결국은 80% 이하인 기관이 오히려 요 5개 기관으로 현재 상태에서도 정부 수탁 사업을 기관 임무형 사업으로 전환만 한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정부 수탁 사업이 모두 다 기관의 임무형 사업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 어차피 그 정부 수탁 사업에 들어있던 그 인건비를 이 총 인건비 돌리게 되면 해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조금 힘들다. 당장에 정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 제도가 당장에 전체 완전 폐지가 힘들다고 했을 때 대안으로 내세운 ER입니다. ER에서는 출연금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적어도 기초공공 기반형 출연연하고 산업연계형 출연연하고 이걸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민간 수탁이나 그다음에 그 기타 수입들이 한 30%까지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정부 출연금을 조금 현재 상태보다는 증가를 시켜야 되겠지만 조금 낮춰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 인건비 비율이 80% 이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년 동안 떠들었지만 역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당장 가능한 안을 3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출연금을 당장 묶음 예산으로 전환시키라. 이거는 뭐 정책 쪽에서 결정만 하면 가능한 일이고요. 대신에 또 하나 인건비 지출 한도, 뭐 우리가 수권 인건비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TO하고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엄청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왜냐하면 현재 정해져 있는 인건비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만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근데 선도적 연구라든지 창의적인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적어도 세계적으로나 국내 최고의 그 인력들을 우리가 공급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한 방법으로 지금 탄력적 운영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묶음 예산으로 전환을 하되 여기에 일정 비율은 인건비로 전용을 좀 허용해라.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등등 이런 데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적어도 고경영 퇴직자 인건비 이런 부분, 물론 현재는 이 부분은 뭐 경상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이 여유가 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경력자들이 우리가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연구행정 선진화가 있지만 직접적인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라든지 또는 뭐 주거부처가 인정하는 어떤 업무 수행 이런 거 관련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만 기본적인 다른 사업비에서 이걸 전환을 시켜도 상당 부분 지금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임금비 한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수한 탁월한 어떤 연구 인력들 초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탄력주로 운영할 수 있으면 충분히 허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수 연구원 제도 오늘 이번에는 발표가 없겠습니다만은 각 기관에서 실제로 연간 인력의 2% 연구 인력의 전체 총 10%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많은 기관들이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분의 인건비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61세 퇴직이 지나고 나면 그 퇴직 시점이 되면 이 사람이 우수 연구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사람 인건비를 가야 되고 또 신규 인력을 뽑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그래서 결국 인건비가 중복이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각 기관에서 충분하게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당장에 우수 연구원 제도를 정착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년 환원 문제에 관해서 화학연구원의 김진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진수 박사님께서는 여성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총무이사와 대한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님 등을 역임하셨고 현재로 저희 연총의 부회장님으로서 여성을 대표해서 그리고 우리 연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진수 부회장님을 모시고 정년 환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좋은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 연구 보고서의 한 주제인 출연년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김진수입니다. 이 주제도 앞에 그 PBS 제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묵은 주제이지만 여전히 그 현장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61세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또 연구원 차원에서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있지만 특히 이 출연년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 기관이고 또 국가 핵심 지식자산의 저수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정년 61세로 단축됨으로써 그 기능이 상실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조기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정책 연구하는 팀에서는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정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년의 핵심 역할과 임무를 살펴보면은 저희는 정부 연구 개발의 핵심 기관입니다. 또한 작년 2019년 일본에서 했던 그 대한국 수출 규제 그리고 올해 초에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산학연이 융합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구자의 사기 진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의 그 출연년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연구 환경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연연의 그 정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966년도에 키스트가 설립이 됩니다. 그 당시에 드문 유치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드문 외국의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년을 대학 교수에 맞게 65세로 주고 그 밖에 그 많은 우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8불입니다. 그래서 30년간 그 출연연의 그 연구자들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30년간은 우대를 받고 스스로도 만족하는 출연연 연구원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1997년도에 IMF를 계기로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61세로 정년이 낮춰집니다. IMF는 2001년도에 극복합니다. 일시적인 정년 단축인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은 2006년도에는 약간의 정년 후 재계약제라는 것이 있게 되고 이제 2013년부터는 정년 환원에 준하는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이것이 실질적인 정년 환원이 아니라 많은 내부 갈등을 일으키는 불공정한 제도로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정년 연장법이 2013년도에 통과되면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년 환원도 되지 않고 60세부터 임금 피크제에 도래가 되고 이것은 정원의 90%가 이러한 임금이 삭감되는 그 부당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연연 정년 현황을 살펴보면은 특히 박사급 책임 연구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66년도에 책임연구원의 정년은 65세, 선임, 행정원, 기술기능원들은 58세였습니다. 1999년도에 61세로 줄어들고 2015년도에는 동일하게 됩니다. 이는 행정원, 기술기능원들은 노조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그 이익을 계속 추구했던 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2020년도 현재 우수연구원 제도 트랙이 있지만 여기에 그 적용을 받고 혜택을 받는 연구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임금 피크제가 들어가는데 이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구소에 인건비 상승분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모든 일반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년 60세를 규정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년 61세의 폐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은 신용현 의원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면 대학 평균 이공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간이 대학 평균이 35년입니다. 출연연의 경우에는 30년으로서 한 5년의 그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유발하냐 하면은 그 정년과 생산성 곡선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요 A 기관이 출연년입니다. A 기관이 60세의 정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간이 40세부터 시작해서 한 10년간 이렇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집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65세일 때 생산성 피크 연령은 차차 올라가지만 훨씬 이때까지 계속 이 출연년의 생산성과 비교해 봤을 때 이 긴 생산성 피크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출연년의 연구자의 정년을 단축하는 것은 국가 기술 경쟁력 약화
분야와 직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대학 교수보다 짧은 연구 기간으로 중견 우수 인재가 유출이 되고 또한 신진 우수 인재의 영입을 어렵게 하고 이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출연연의 위상도 추락이 되고 연구자의 사기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년 61세를 맞이하는 출연연 과학자들은 행복하게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 이후 준비 현황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2010년도에 그 대덕넷에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그 결과인데요. 크게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라는 사람이 60%입니다. 왜 아닌가? 보면은 경제적인 불안을 50% 정도 느끼고 있고 또 자기의 그한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 그 다음에 퇴직을 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불안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그 연구자가 이제 흡족하게 퇴직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70% 이상이 정년이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정년 이전에 출연연에서 이직하는 출연연 과학자들의 이직 동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이직자의 80% 이상이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이직하는 기관이 50% 이상이 대학인데 이 이유가 65세 이상의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유입니다. 정년이 왜 65세로 환원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대학 교수보다 짧은 연구 기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의 그 인식 부족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20년 이상을 고통을 스스로 전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로 인해서 사기도 저하되고 스스로의 그 위상도 추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축적한 그 역량이 조기 사장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연구 생산성이 낮다. 사실 좀 아까 보여드린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생산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3년도에 61세로 은퇴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의 그 연금 수급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년이 없고 다른 국가에서도 노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정년이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연총에서는 사실은 2005년부터 회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구자의 사기 진작에도 필요하지만 연구개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2020년도 남승훈 회장님도 올해는 어떻게 정년 환원의 성과를 이루어 볼까 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벌써 이제 올해가 가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2009년 이후에 5회 정도 발의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폐기되면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카이스트나 GST, G스트와 같은 특별 대우를 받는 출연료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 그 25개 출연연도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 법을 일부 개정해서 추진하자라는 것도 사실은 저희 연총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2012년부터 사실은 출연연 연구원의 그 정년을 실질적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니 우수연구원 제도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갖고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자들이 정년 환원의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에는 이것이 그렇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65세의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선발이 되기 때문에 선발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과도한 경쟁 및 협력 연구를 저해하는 함으로써 내부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의 연구원들은 현재 우수연구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기관입니다. 모든 정규직이 60세에서 마이너스 10%의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61세에 15%입니다. 우수연구원의 경우에도 임금 삭감이 되는데 그나마 키스트와 화학연구원, 안전성 연구원을 빼놓고는 굉장히 부당한 임금 삭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정년 단축을 조금 빨리 65세로 환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65세 정년 법제화를 올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21대 국회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하고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제화 이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수연구원 제도를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년 우수연구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정원의 3%, 1년에 선발하는 정원의 3%, 그 다음에 전체 연구원의 15%를 확대해서 선발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그 인원수의 운용의 그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과학기술연구원에서 소관기관 전체 정규직 연구원 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구회에서는 전체 기관 우수연구원 수를 고려해서 그 개별 기관의 우수연구원 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실천해서 적어도 내년 2021년도 과학기술의 날 이전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마지막 순서가 되겠는데요. 연구행정 제도 개선에 관해서 기계연구원의 이면희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면희 박사님께서는 현재 기계연구원의 나노융합 장비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여성과학기술인회 정보위원장, 공학원, 공학한림원, 일반 회원들을 현재 역임하고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출연연 연총회 부회장님으로서 여러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연구행정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연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서 선배님들께서 고질적인 문제를 다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가장 가벼운 거를 고른다고 골랐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일이라서 하나가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우리 연구자들이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연구 행정 제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배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출연연에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저희의 연구비는 다 정부에서 나옵니다. 분명히 저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저희도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지금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뭐 PBS 제도 개선이나 뭐 기타 정년 환원이나 모든 문제의 맥락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열심히 몰두해서 제대로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서게 하는데 서포트를 해줄 테니 제발 그렇게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이 다 퍼블릭 펀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관리 제도를 지키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 출연연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곳보다는 연구 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굉장히 많은 규정과 시스템으로 연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만 제대로 정비가 된다면 우리가 이제 연구를 잘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절대 아닌 거죠. 지금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연연이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신뢰 부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믿는다면 굳이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결국은 증빙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저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연구 몰입을 저하하는 그 신뢰 부족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수월성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좀 반영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연구원 안에는 주체적인 저희 연구원들이 있지만 저희를 서포트하는 행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괴리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편하게 하려면 행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책임을 가지고 막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아까 이제 뭐 공문법이나 기타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나라에서 시키는데 국가에서 시키는 정책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 블라인드 채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 아까 얘기한 저 당연히 심지어는 저희 정규직 인력만이 아니라 학생이나 포닥조차도 관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특수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국가에서 뭐 시스템을 정비해가지고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 행정들은 감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영수증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저희가 사실 연구자 주도로 뭐를 별로 안 합니다. 저희 연총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나마 연구자 주도로 뭘 해보겠다고 여기 와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 연구가 바빠서 연구자 주도로 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5년에 제가 알기로는 부원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회에서 행정효율화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저기서 그래도 많은 일을
출연연 중심으로 꾸려가고 계시고 이제 행정효율화 추진위원회 7개 분과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운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서 어젠다를 22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7년에는 연구 행정 선진화 추진으로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연구의 중심으로 뭔가 많은 저희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는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거를 실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기부하고 키스텝에서도 현장 규제 점검단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기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출장 갈 때도 실비 정산위에서 갔다 와서 영수증 다 붙여내야 되는데 그냥 정예급, 공무원처럼 정예급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저희가 애써서 얘기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일부 연구원에서는 바꾸신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저 현장 규제 점검단에서 그거를 이제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다 정예급으로 다시 갔죠. 그러니까 그런 자그마한 일도 사실 저희가 좀 더 목소리를 키웠어야 하는데 그러진 못했고 어쨌든 연구에서도 과기부에서도 노력은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좀 더 그거 연구 지원 체계 구축을 제대로 하자고 이제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자로 이제 저게 이제 발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저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 연구자들이 법을 모르다 보니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를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저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노력들이 계속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한번 간단하게 이게 사실 뭐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제안드리는 내용은 저희 출연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좀 좁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출연연에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말을 잘 듣는 분들이고 절대 부정을 잘 안 99.99%가 부정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다 한두 분 어쩌다가 실수를 잘못하는 분 혹은 뭐 조금 한두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믿어주고 정말 안 되는 분만 콕 집어서 벌을 주는 그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 출연연은 그나마 행정이 되게 있고 전산 시스템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좀 믿는 시스템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만 먼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먼저 전환하는 거를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또한 저희 이제 결국은 우리 출연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요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지금 줌 미팅이 안 돼서 결국은 이제 온나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USB도 다 보안 USB 쓰시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들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 보안 USB 안 들고 다니고 우리만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저희가 막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출연연 구성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전기료, 수도료 컴퓨터 사는 거 저런 것 때문에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고 연구비 따야 되잖아요. 저런 것들은 적어도 기관에서 낼 수 있도록 기관 인프라 운영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경상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렇지만 정부한테 경상비를 마구 달라 그러면 당연히 안 주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간접비를 현실화시켜달라 그러면 사실 연구자분들이 싫어하세요. 내 직접비가 주는데 간접비가 올라가면. 근데 저희가 편해지려면 행정이 좀 더 그러니까 고도화되려면 사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접비를 조금 높이고 저희가 적어도 당연히 아껴는 써야겠지만 전기료, 수도료 정도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저희 연구자들이 신경 안 쓰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블라인드 채용도 얘기 듣기로는 고용노동부까지 갔다가 과기부에서는 인정을 했고 고용노동부까지 갔다가
니네만 왜 달라 그래서 결국 통과를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런 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앞서 얘기한 공업법과 또 맞물려 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지만 저게 다 연구 행정이거든요.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연구원이든 행정원이든 주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저희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을 하려면 결국은 많은 행정원들이 계셔서 저희가 하는 저희는 이제 잡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연구 행정의 일을 맡아서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 인력을 뽑아야 되고요. 그 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나라에서 주시면 오케이지만 나라에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인건비에서 그거를 그분들과 나눠 쓰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다 맞물려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러니까 적정한 인력이 투입돼서 저희가 이제 그 얘기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간다면 서로 신뢰를 하고 간다면 적정한 인력이 지금의 우리가 하는 그런 불필요한 행정 요소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저기 심의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 올라왔던 과기부에서 내놓은 안이었습니다. 아까 규제 그 개혁단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노력 정부도 하고 있고 NST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선진을 하게 노력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 눈높이하고는 아직 안 맞죠. 그럼 이제 저 눈높이를 맞추는 걸 결국 누가 해야 되냐?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현재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출연연만이라도 우리 연총을 중심으로 조금 우리는 좀 믿는 집단,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집단이니 좀 믿어달라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가 좀 더 연구에 몰입해서 좀 인정받는 그런 출연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자리 준비하기 전에 일단 발표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론의 그 좌장을 맡은 정책연구소장 유성규입니다. 오늘 앞서 부회장님들께서 연총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출연연이 그동안 왜 연구 성과가 없느냐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아마 들어보셨지만은 주제들이 너무너무 몇십 년 동안 들어왔던 주제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연구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것들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고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꼭 해결해야 되는 수건 사업 같은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김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왔는데요. 이제 아까 여기서 잘 파악하고 계신 대로 네 분이 발표하신 게 사실 다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정년연장 같은 경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원자력 연구소는 저희도 뭐 PBS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이제 부서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의 생산성에 관한 어떤 신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년이 연장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부담만 늘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면에서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되면 달라진다고 봐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고 생각해내신 것들이 연구소 안에서조차 이게 사실 통일이 되는지 이제 그걸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런 각도에서도 그게 고려가 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할 때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해요. 아까 제가 이 정년 환원 문제에 대해서 입장할 때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그러면 30대, 40대 현재 젊은 연구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999년도에 정년 단축이 될 때 제가 39세였어요. 대부분의 그 젊은 사람들은 그게 내일이 아닌 거라고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구원의 그 위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노령화 시대로 가면서 그 노후를 또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연구소에서 조금 더 일을 하는 것이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연구 그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부적으로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저희 구성과 통과하는 그러한 관계자들이 이 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수연구원 제도를 활성화해서 정년 환원을 하려는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그 젊은 연구자들도 대부분 우리의 그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이병섭이라고 합니다. 강춘방 박사님한테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국회도 또 공원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23건이랑 개정안들이 나왔는데 저희 관련된 건 한 건인 것 같고 나머지 굉장히 많은 또 공원법 개정안들이 있는데 이게 공원법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기관에는 맞지 않는 옷인데 이게 다른 개정안이 올라오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관련돼가지고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올해 21대 국회에서 공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계한 23건 정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까 발표 중에 말씀하신 그 이상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우리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는 그 개정안 한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대부분이 아마 그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경영평가 기준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공익성을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그러한 방향의 그 개정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경영평가를 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더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더 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우리가 장애인 어떤 기업체에서 생산한 물건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배려를 많이 해야지만 경영평가 점수를 높여준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공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전문성에서 보면 연구원들의 자율적,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큰 저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오히려 통과가 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더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운법이라는 큰
그런 테두리 안에서의 우리 연구 개발 목적 기관은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런 것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도 오늘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문법 하나만 제대로 개정이 돼도 그 밑에 따라오는 모든 우리의 그 출연 연구소의 수십 년 된 이러한 묵은 그런 그 문제점들이 사실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잡힌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나라의 통치는 법안,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절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이 과학계의 그런 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오랫동안 현장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결국 위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난 2015년도 일이 생각이 나는데, 2015년도 우리 연구 현장에 임금 피크제가 강제 적용이 될 때, 공공기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될 때 우리 연구원들은 기재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할 때 어떤 시위를 했냐면, 우리는 IMF 때 정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환원시키고 나서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도록 해달라고 우리 연구 현장의 어려움, 연구자들의 특성을 목소리를 내서 외쳤습니다. 그때 기재부 담당자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방송에 나온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재부 쪽의 답변은 그것이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다고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우리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연구 발전을 위해 우리가 연구자들이 해야 될 그 역할, 아까도 우리가 보셨듯이 우리가 연구자가 65세로 다시 반드시, 우린 연장이 아니라 환원인 것입니다. 환원이 돼야 될 이유가 연구자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요구를 했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환원이 된 다음에 그런 국가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임금 피크제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했을 때 담당자의 목소리는 우리는 박사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는 거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연구자의 특성, 연구의 특성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느냐,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이 과학이 무엇이고 과학기술, 국가발전이 어떻게 기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우리는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제 지금 송철아 전 회장님도 계시고 저도 그때 부회장 하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제 저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 수 있는 인지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서. 그런데 뭐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우리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사실은 이런 모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는 좀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한 가지에는 우리 송철 회장님이 있을 때는 사실은 뭐 국회를 다니면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도 다 만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이거를 우리가 아는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고 좀 더 쉽게 이게 뭐 그거를 어떤 자료를,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가서 좀, 제가 그냥 이거는 하나 이제 예인데, 그 과방위 위원님들 다 만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의 문제 이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그런 거를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설득을 해 나갈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해봐야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가 좀 액션할 수 있는,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부활형 예산과학기술 회장님 맡으신 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올해 연총 활동에 대해서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연총 회장님인데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올해 정말로 제가 연총 활동을 10몇 년 동안 해왔지만 올해같이 열성적으로 제대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지만 회장님이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연총에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만 제언을 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말로 한 제언은 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문서로 된 걸 찾아보니까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연 이슈와 제언에 대해서 항상 누구를 만날 때마다 한 장짜리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뭐 52시간 근무제도 있고 지금 현재 출연연 이슈가 대부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 4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문서화해서 정책 보고서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고 요것을 이제 조금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의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기도 했고요. 과기부장 직접 만나서 설명하고 전달했고 과기부에서 직접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고요. 이사장 NST 이사장도 만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는 게 올해 내로 성과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긴 한데 전차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부회장님들하고 정무이사님, 정책연구소장님 모든 이제 분들이 힘을 모아서 사실은 외부에 설득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안녕하세요. 저 생산기술연구원의 고성입니다. 저는 회장님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을 드리고 뭐 그전 회장님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지만 계속 회장님들이나 임원님들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왜 반복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이익만이 아니라 진짜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연구 발전을 위해서 나라에 필요한 재원을 해도 안 먹혀들여지는가 그 얘기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우리 조직 내에서 참 굉장히 흩어져 있고 사람들을 모으기 되게 어려운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의 조직 내에서 힘을 발휘하고 투표를 하고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이 힘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이 저희 이 내부에서도 있지만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현직에 있는 분만 아니라 실은 여기 퇴직하신 여러 가지 우리 연총에 일하시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준 회원이나 또는 어떤 회비를 일부 아주 작게 내더라도 회원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동참할 수 있는 분들로 엮어지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후배와 우리 연구직의 우리 연구 정출연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일에 같이 참여해 주는 건 어떻겠냐라고 하나 제안을 드리고 혹시 그러한 방안들이 우리가 힘을 내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당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제안들이 혹시 있으시면 아무나 좀 얘기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재인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연총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고 논의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오고 있고 논의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자기 지도부가 꾸려지고 또 하면은 또 자기 지도부에서 올해 했던 정책 연구가 같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책 연구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의 주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원자력에 계시는 분들 질문을 하셨지만 고객력 연구자하고 지금 주니어들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은 저는 제 동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80년대, 90년대 연구할 때 부품이 없어가지고 청계천에 가서 뒤진 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주니어 연구자들은 연구 환경이 그에 비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외국의 어느 기관에 못지않게 실험실 환경이라는 게 좋습니다. 그때 저희들나 저희들 선배들이 하는 연구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는 연구자들은 저희나 저희 선배들 보고 왜 논문도 변변한 연구 논문도 없고 연구 실적도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맞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연구실을 구축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노력들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은 연구자들인데 그런 걸 하라고 요구하기가 너무너무 민망할 정도로 다른 제도적인 환경이 너무 나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왜 정부가 좀 나서서 사실은 돈도 안 되는 부분이고 특별하게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왜 지금의 출연 연구기관을 갖다가 국가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뭐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 퇴직하시는 분들이라든 모든 과기인들이 합쳐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철합니다. 우리 연총의 회원으로서 또 전임 임원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연총이 굉장히 발전해 왔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발전해 왔구나. 우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저 집현전 설립 600주년 되는 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15세기 전반부, 세종 즉위 38년을 포함한 15세기 전반부에 당시 전 세계 과학기술 혁신적인 성과의 50% 가까이가 이 조선 한반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외국인의 평가입니다. 우리 조선이 21개, 중국이 당시에 5개밖에 안 될 때, 나머지 아랍을 포함한 나머지가 절반 정도였고요. 그 정도 왜 그런 엄청난 성과가 나왔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당연히 세종의 리더십이었고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리더십. 두 번째는 그 집현전 학자들에 대한 자율성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이었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한 결론을 오늘의 우리 출연기관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가 이제 사실은 당시 정책 연구의 초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매우 충분히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을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우리 현 정부가 탄생되기 전에 이제 대선 정국에 돌입되면서 당시 제가 다른 우리 간부님들과 함께 3당 대표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출연기관의 위치와 역할과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또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총 또 임원진들께서는 어려운 중에도 또 오늘 이렇게 잘 정리된 의견을 그런 주요 정치인들께 전달해서 꼭 향후 전국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법률과 정책 개선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근 박사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PBS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 제안을 3가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정부에서도 보니까 TFT를 만들어서 활동도 했고 정부에서 개선안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부에서도 그 보고서가 나왔던 결과가 있을 텐데 그 내용과 우리가 제안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하는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매 정부마다 그 PBS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2018년도 지금 정부에서 PBS 개선을 위해서 TF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또 작년에 우리 출연연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책 보고서에는 그 자료를 넣어놨는데 오늘 발표 자료는 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거 이게 좀 상반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 지금 그 추격형 연구 시대에서 선동위 연구 시대로 이제 바뀌면서 지금
지금 PBS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개선해 가는 방법에서 우선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2019년도 기준으로 아마 현재 이제 그 부족한 출연금으로 해서 총 인건비 부족한 부분이 약 한 5,200억 정도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부에다가 요거를 과기부에서 이제 그 기재부로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우리가 정부 수탁 사업비가 보면 거기에 사업비하고 간접비, 내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죠, 그죠? 근데 그거는 그대로 가고 순수하게 5,200억이라는 인건비를 충당을 해달라는 상황으로 가니까 당연히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계속 이게 돈을 갖고서 연구원들을 이제 자꾸 이제 목을 죄는 그런 걸 놓고 싶어 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결정만 되면. 근데 그는 표면상의 그런 이유만 들어서 자꾸 이제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조금 아직은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그분들하고 저기 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 번 이제 상의를 하고 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 오늘 주제는 뭐 방울시에서 토론을 해도 아마 뭐 이럴 정도로 핫한 주제이고 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끊으려고 그러고요.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한 부분들이 우리 출연연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우리 출연연이 뭐 그거를 위해서 논의했던 건 아니고요. 출연연이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국민의 행복을 전개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출연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전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참 어렵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제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디 좀 정부 당국에서 저희들이 고충을 이해하시고 저희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과기술 혁신 생태계를 갖다가 건강하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고견을 드린다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